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늘은 좀 더 가벼운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 모두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하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한국뿐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곳 현지인들도 이민을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떠난 사람들도 상당히 됩니다. 저처럼 이민 와서 지내는 교민분들도 경제난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상당히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힘든 분들은 한국을 떠나려고 고려 중인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현재 살고 있는 곳, 특히 국가를 변경하는 것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지만 그것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경제 시스템이 각 국가별로 매우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가지는 힘도 매우 달라집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기술도 각 국가에서 다른 취급을 받죠. 이런 점을 고려하고 이주한다면 좀 더 쾌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국가로 이주할 때 이미 지인이 가서 살고 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매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이주 후보지가 되죠. 실제로 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지인이 이미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한다면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죠. 때로는 지인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사기당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뜯기고 고생하다가 탈출하는 사람도 있죠. 각자의 경험이 절대적인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지인에게 의존하게 되면 결과가 나쁘게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민을 고려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까요? 각자 가치관이 다르니 고려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민 생활은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입니다. 신혼 초기 캐나다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미국에도 가족들이 살고 있어서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은 상당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으로의 이주는 자본 효용성은 낮아지지만 노동 효용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만약 내가 재산을 정리하고 보니 2억 정도의 자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돈을 미국이나 캐나다에 들고 가면 정말 볼품없는 작은 액수의 돈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북미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 지역은 모두가 이주를 원하는 대도시 중심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예를 들자면 캐나다에서는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곳이고 미국도 대도시 중심인데 그 중에서도 LA나 뉴욕이라고 할 수 있죠. 2억 정도의 돈으로 북미 대도시에서는 변변한 주택 구매도 어렵습니다. 매우 비선호 지역에 구매한다면 주택 정도는 구매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니겠죠. 그래서 같은 자본으로 훨씬 큰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후진국으로의 이주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미,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입니다. 두 곳 모두 다른 남미 국가들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 사회적 인프라가 안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 이민 역사가 70년 이상 되는 곳들이죠. 이민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교민 숫자가 되어야 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유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생활 환경과 새로운 곳으로의 도전을 즐기는 분이라고 해도 식생활 문화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으려면 한인 숫자가 일정 숫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무시할 수 없죠. 이것은 정서적으로 매우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죠. 두 곳 모두 교민의 숫자가 대략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고 교회나 성당 그리고 절도 있을 정도로 교민들의 종교적 필요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당 그리고 많은 스포츠 동호회도 있어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남미 국가들 중 칠레의 산티아고,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볼리비아나 페루 등에서도 수천 명에서 수백 명의 교민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로운 곳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민의 숫자 이외에도 현지인들의 친절함, 사회적 특징들에 의해서 삶의 질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조금 전 예로 들었던 2억 정도의 돈이 있다면 남미에선
큰 돈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이곳이라고 해서 이 정도 자본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북미권 선진국보다는 훨씬 큰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일단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의 후진국들은 경제 주기가 매우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들에서 다루는 경제순환 이론을 훨씬 짧은 주기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보다는 불경기와 호경기가 짧은 기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불경기에 투자한다면 같은 자본이라도 더 큰 효용성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경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기에는 부동산 같은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선진국과는 다르게 이곳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 같은 자산이 폭등한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거래가 실종되어 있고 호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1억 정도면 강남 수준은 아니겠지만 부에노스 시내에서 비교적 무난한 곳에 6, 70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억은 비즈니스에 투자하여 다양한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직업을 선택할 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각 국가별로 그곳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민 초기 일부 한인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업종을 중심으로 뒤따라온 이민 후배들도 같은 업종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배들의 성공 공식을 전수받기 때문에 더 빠르게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민자 집단에 따라 주류 직업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국인 이민자들의 절대 다수는 의류 생산 또는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대다수가 소규모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중국인 식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 선배들이 개척한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도 하고 더욱 많은 정보를 자세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도 국가별로 그 시대별로 유행 업종이 변하기는 합니다. 제가 신혼 때 캐나다 토론토에서 1년을 거주했는데 그때가 2003년이었으니 거의 20년 전이죠. 그때 토론토의 한인 규모가 20만 명 정도였고 교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업종이 컨비니언스라고 불리우는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은 편의점이라는 인식이 생겼죠. 넷플릭스에서도 킴스 컨비니언스라고 한국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겪는 시트콤 드라마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일식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고 아내도 며칠 동안 일식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유학생이나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이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신분의 취약점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주로 채용하면서 착취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같은 교민으로서 이런 점은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악인은 인종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기에도 북미보다는 남미가 훨씬 쉽습니다. 북미는 이민 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지만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은 불법 체류를 한다고 해도 큰 징벌이 없고 강제 추방도 거의 없습니다. 종종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방을 하곤 하죠. 남미에서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취업을 하고 경제적 자립을 증명하면 수년 내로 합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취업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고 지인이나 모임, 단체 같은 곳에서 알게 된 분들은 업소에 위장 취업하는 형태로 서류 작업이 진행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체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즉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투자 이민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리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투자금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은 각 지역의 이민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자본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0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중형 아파트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처분하면 이 정도 재산이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은 아니죠. 하지만 남미로 오게 된다면 이야기가 매우 달라집니다. 대략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큰 돈인데 현 시점에서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에 45평형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하죠. 30만 달러 정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 휴양지에 18평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약 10만 달러 정도, 남은 돈은 아직도 60만 달러가 있죠. 부에노스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말용 별장도 하나 구입합니다. 15만 달러 정도 더 지출하게 됩니다. 아직도 45만 달러가 남아있네요. 약 20만 달러 정도는 보험용으로 현금으로 잘 보관해두고 25만 달러 정도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민들이 많이 하는 의류 판매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현지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한국 음식점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 같은 곳에 오게 되면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만 처분했을 뿐인데 엄청난 자본 효율을 가지고 상류층 생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해드린 것은 좋은 면만 언급한 시나리오이고 이곳에서도 수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